안녕하십니까. 90세까지 건강한 치아 20개 이상을 간직하자는 9020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일산 리빙헬 치과병원의 김현철입니다. 구강 건강을 위해서 치과 의사인 제가 추천하는 두 번째 영양제는 뼈 건강을 위한, 치아 건강을 위한 비타민 D와 비타민 K2입니다. 비타민 D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한 영상을 이전에 찍었기 때문에 요 위에 날짜를 표시하니까 요것을 보고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은 비타민 K 중에서 특히 비타민 K2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조금 낯선 비타민 K는요, 사실은 1934년 오래됐죠. 덴마크의 헬릭 뎀이라는 생물학자에 의해서 처음 발표됐습니다. 그는 덴마크어로 지열이라는 단어에 코알굴레이션이라는 K자의 문자를 이용해서 비타민 K로 명명했습니다. 실제로 이 K를 가지고 지열 비타민이라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타민 K1은 지열 비타민이다. 그런데 제가 수련을 받던 1980년대에도 환자가 응급실에 지열이 안 돼서 오면 비타민 K1을 지열 비타민으로 주사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K1보다 K2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치과 의사인 웨스턴 A 프라이스라는 치과 선생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문명에서 떨어져 있는 부족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양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특별한 물질 하나를 그분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활성 물질 X라고 표현했어요. 이건 지금으로 보면 지용성 비타민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치과 의사지 않습니까? 치아 후식증이 덜 발생되어 있고 안면에 발육이 좋아서 좋은 얼굴 모습을 각 부족마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분이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치과 의사 입장에서 전신 건강도 중요하지만 치아 후식증 예방과 얼굴 발육을 도와주는 이 성분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고 발표를 한 겁니다. 후에 이게 비타민 K2라고 명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분이 여러 나라를 다녔어요. 우리는 문명에서 떨어진 그러면 아프리카나 저쪽 아래에 있는 작은 섬들만 생각했는데 스위스에도 가고요. 프랑스에도 가고요. 여러 곳을 다니면서 문명이 있는 도시에 떨어져 있는 오지를 가서 본 겁니다. 또 아프리카 쪽에도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건 이 사진들입니다. 뭐냐면 기존의 본인들의 생활 습관 속에서 전통적인 음식 문화를 섭취하고 있던 분들은 치아에 우식증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얼굴이 반듯한 모양으로 발전 균형되어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족의 분들이 지금 서구화된 음식을 먹었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식증도 많이 생기고 턱도 튀어나온 턱이 위턱이 많이 튀어나온 환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오지긴 오지만 스위스에 사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을 또 찾아서 보니까 이분들은 알래스카에 살고 있는 에스키모인들입니다. 이분들 경우에도 그들의 생활 방식으로 생활하는 분들하고 다른 방법으로 서구화된 분이 동일한 현상이 관찰됐습니다. 치아의 우식증도 발생되지만 얼굴의 형태도 많이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이 영양분이 비타민 K2라는 거죠. 치과 의사인 저도 처음에 이 논문을 보고 믿겨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릴 때 우리 아이들에게 비타민 K2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문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논문을 읽다 보니까 부모님이 드셨는데 그 부모님이 드신 K2가 아이에게 영향을 줘서 후에 동일한 일이 발생된다는 거죠. 사실 지금은 부종교합을 가진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번 비타민 K2 신경 쓰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비타민 K2는 크게 K1과 K2로 나눕니다. K1은 필로키논이라고 그러고요. 비타민 K2는 메나키논이라고 그러는데 필로키논인 K1은
1934년에 발견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부족을 느끼는 분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녹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양보다 우리가 많이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가열을 해도 손실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음식으로 섭취하게 되면 소화가 잘 돼서 소장에서 K1을 흡수해서 간에 보내주게 됩니다. 그럼 간에서 얘를 가지고 바로 말씀드렸던 지열 비타민의 영양을 과시하는 거죠. 정상적인 혈액의 응고 시스템에 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타민 K2는 동물성 식품의 섭취나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신체에서 K1이 K2로 합성되어서 생성됩니다. 하지만 현재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비타민 K2는 대장에서 흡수돼서 간 이외의 조직에 흡수 저장되어지는데 특히 혈관벽이나 뼈, 치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타민 D와 함께 복용하면 뼈와 치아의 건강에 효과적이지만 두 가지 영양제가 저장되고 작용되는 기전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비타민 D와 K2를 복용할 때 몇 가지 고려사항을 꼭 생각하면서 본인이 섭취하는 방법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타민 D는 대부분 대량으로 흡수돼서 저장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함량의 근육주사나 고용량의 경구 투여를 통해서 대량이 흡수되어진 후에 소량씩 나누어서 소모되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비타민 K2는 소량씩만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소모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매일같이 내가 열심히 먹는다 생각하면 소량으로 비타민 D, K2 환자에게 맞는 적정량을 복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비타민 D를 주사로 맞거나 아니면 고용량으로 주에 한 번 또는 달에 한 번, 몇 달에 한 번 먹거나 주사를 맞는다 그러면 비타민 K2는 어떻게 할까 하는 숙제가 생기게 됩니다. 사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국내에서는 비타민 K2만 된 것을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만일에 구입한다 그러면 매일 먹거나 적어도 2, 3일에 한 번은 K2를 복용해야 K2와 비타민 D의 상승작용으로 뼈와 치아가 건강해집니다 하고 이렇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비타민 K2는 낫또나 치즈 같은 발효식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메나키노이라고 불리는 K2를 줄여서 MK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MK에 몇 가지가 화학구조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MK 3번, 4번, 5번 칙칙칙칙해서 13번까지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몸에서 많이 활용되는 효율성을 생각하게 되면 NK4와 7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장 내에서 미생물이 만드는 K2는 바로 NK4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현대인에게 아주 만연되어 있는 이 비타민 K가 부족된 이유가 뭔가를 생각하면 NK4를 먼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동물의 만일에 K1이 K2로 바뀌었다. 그런데 그게 K2 중에서 NK4다. 뭐 어디에 제일 많을까요? 내장에 제일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내장, 뭐 막창 뭐 이렇게 해서들 드시잖아요. 거기에 K2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름만 들어도 나는 싫어하는 분도 우리나라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음식원이 감소된 거예요. 두 번째로 얘기 드리는 건 저희들이 예전처럼 방목을 해서 풀을 먹고 자란 그런 축산이 아니라 사료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GMO 옥수수나 콩 같은 것을 먹인 육류를 고기로 저희가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에는 정말 죄송하지만 비타민 K2가 별로 들어있지 않습니다.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또 저희들이 항생제를 남용하니까 장애 변화가 생겼고요. 가공식품을 많이 먹게 되니까 장내 미생물의 변화가 생겨 있기 때문에 결국 장내 미생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K2로 변환하는 과정이
많이 모자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K2가 우리 몸에서 부족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전신질환으로 인해서 약을 복용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고지혈증이 계셔서 스타틴이라는 약물을 드시게 되면 또는 혈류 개선을 위해서 먹을 수밖에 없는 항응고제를 드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분들은 비타민 K2가 고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 K2에 몸속에 들어왔을 때 몸에 얼마나 작용할까 하는 생물학적 반감기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MK4는 1시간밖에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MK4로 만일에 뭔가 먹어서 유지한다면 건강기능식품일지 아니면 음식물일지 뭐가 됐든 간에 1시간 간격으로 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러나 MK4만이 가진 유익한 장점들이 요즘에 보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언젠가는 MK4를 기능식품으로 먹는 특수한 기술들이 개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는 비타민 K2, MK7을 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섭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얘는 반감기가 3일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MK4보다 MK7이 혈관 속에 일정한 K2의 양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한가는 후에 혈관 문제를 얘기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섭취를 하던 음식을 섭취를 하던 내가 먹고 있는 것이 MK4냐 7이냐를 조금 고려해야 복용 방법의 개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MK7은요 낫또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연구에 의하면 낫또 100g에 포함되어 있는 MK7이 1000 마이크로그램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산재해 있는 여러 음식물 중에 치즈 속에도 있다고 하지만 1000 마이크로그램이 들어간 음식물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음식이 함께 들어가야 되겠죠. 사실 낫또랑 비슷하게 저희가 청국장이 있는데요. 이 청국장은 아쉽게도 낫또랑 다른 제작 방법 또 발효를 위한 미생물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양이 적은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치즈 중에서도 모든 치즈가 그런 건 아니고요. 고다 치즈, 브리 치즈 이런 것들에는 꽤 양이 풍부히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